1907년 10월 전 미국 금융의 중심지 뉴욕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저축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이 공황은 단순히 금융 문제를 넘어 한때 근본 위제라는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던 미국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무너지는 시스템을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든 시선이 단 한 명의 사설 은행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살지 않았고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으며 선출된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뉴욕 23번가의 서재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피어폰트 모건. 당시 모건은 70세의 고령이었고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공황은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시험대였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모든 금융 거물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 미국 전체의 금융 자산을 사실상 움직이는 그림자, 내각이었습니다. 모건은 문을 잠그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오늘 밤까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이 되면 미국 전체가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그가 가진 힘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곧 시장의 법이었습니다. 모건은 개인 자산을 투입하고 다른 금융가들에게 강제로 돈을 내도록 협박하며 이틀 밤낮 동안 휴지 조각이 되려던 수많은 회사와 은행을 재편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하지 못한 일 단 한 명의 사설 은행가가 해낸 것입니다. 그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미국 정부를 2번이나 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축적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은행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혼돈의 시대에 질서를 부여한 자본주의의 설계자 J.P. 모건의 이야기입니다. 모건은 1837년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벼락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은 런던에서 성공한 국제 금융가였고 그 당시 유럽은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었습니다. 모건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시스템과 질서를 조직하는 능력에 탁월함을 갖게 했습니다. 주니어스는 아들에게 돈을 버는 법이 아닌 신뢰를 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거래는 신사들 간의 약속이며 약속은 금보다 무겁다. 이것이 모건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1857년 20세의 모건은 뉴욕에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덩컨, 셔먼 앤드 컴퍼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직원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럽 자본 네트워크와 뉴욕의 성장 잠재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1871년 그는 안소니 드렉셀과 손을 잡고 드렉셀 모건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가 JP 모건 컴퍼니가 되는 전설적인 투자은행의 전신입니다. 이 시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자본 확장기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철도, 석유, 강철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모건은 단순한 대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구성자였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철도 산업은 무법지대였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회사가 난립했고 서로를 파괴하는 출혈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모건은 이 혼란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강력한 합병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철도회사 경영진을 뉴욕의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건은 그들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건은 항상 다수의 주식을 매입하여 이사회의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재조직 과정을 사람들은 모건화라고 불렀습니다. 모건화는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제거하고 경쟁을 줄이며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만들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모건이 통제하는 거대한 독점 기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철도 자산의 6분의 1을 직접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모건은 전보와 전화 산업에도 손을 댔고 에디슨의 전기 회사를 재정비하여 성공적인 공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돈의 중개자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 지형을 직접 그리는 건축가였습니다. 모건의 정점은 강철 산업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 강철 산업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가격 경쟁을 벌였고 이는 모건이 통제하는 철도 회사들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모건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네기를 경쟁 상대로 둘 것이 아니라 아예 소유해야 한다고. 1901년 역사가 바뀐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모건은 카네기의 사업 파트너인 찰스 슈왑과
만나 카네기의 모든 자산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카네기는 은퇴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모건은 카네기에게 쪽지를 보냈고 카네기는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금액 4억 8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수백억 달러를 적어보냈습니다. 모건은 쪽지를 보고 잠시 침묵한 뒤 이 짧은 대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인 수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나는 그 가격을 받아들이겠다. 이 거래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나이티드 스틸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강철 생산량의 60% 이상을 통제했으며 기업 역사상 최초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회사였습니다. 이 순간 모건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사람들은 모건을 두려워했지만 그의 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모건의 권력이 국가의 공식 권력을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1895년 근본 이제 위기. 189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고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을 빠르게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달러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근본 위제였기 때문에 정부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면 달러의 가치는 붕괴하고 미국은 파산 상태에 놓일 위기였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의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분열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박했던 클리블랜드는 JP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모건은 유럽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6천만 달러 상당의 금을 미국 재무부에 직접 공급하는 비밀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 금은 재무부의 금 보유고를 채워 신뢰를 회복시켰고 미국은 간신히 파산을 면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돈이 아닌 모건이라는 사설은행가의 개인적인 인맥과 자금력으로 구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1907년 공황. 앞서 언급했듯이 1907년 공황 당시에도 모건은 정부의 부재를 메웠습니다. 그는 은행가들을 강제적으로 규합하여 대규모 자금을 풀게 했고 공황을 멈추기 위해 사적으로 화폐 발권국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의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상황. 이는 모건이 가진 신뢰 자본이 정부가 가진 법적 권력보다 현실 경제에서 더 강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모건의 막대한 권력은 대중과 정치권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통제하고 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그의 영향력은 독점을 넘어 화폐 신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대중은 모건과 그의 동료들이 모든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912년 하원에서 모건의 금융 제국을 조사하기 위한 푸조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모건에게 있어 가장 불편하고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모건은 노년의 모습이었고 그의 상징인 울퉁불퉁하고 붉은 코는 청문회 사진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위원회는 모건에게 질문했습니다. 모건 씨, 당신이 통제하는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건은 잠시 멈춘 후 그의 평생 철학을 대변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의원님. 돈은 신뢰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를 갖춘 남자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담보를 갖고 와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건은 자신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은 시스템의 질서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의 결과는 중요했습니다. 위원회는 모건과 월스트리트의 금융 엘리트들이 미국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푸조위원회 보고서와 1907년 공황의 충격은 미국 정치 시스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단 한 명의 사설 은행가에게 국가의 안정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1913년 미국 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키고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합니다. 연준은 모건이 사적으로 수행했던 역할을, 즉 위기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JP 모건은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1913년 모건은 이집트 여행 중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장례식 당일 오전 내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한 개인이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졌던 무게를 증명하는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JP 모건은 도금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했고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틀을 닦았으며 돈이 곧 권력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 시스템은 그 거대한 개인의 그림자가 사라진 후 남겨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모건의 유산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만약 모건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은 자본주의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가정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